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정읍시에 사는 68세 윤정희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3남매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그 시절은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들었지만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기대며 우리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따뜻하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이 먼저다라는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속이 뒤집혀도 화가 나도 서운해도 참았습니다. 며느리에게 괜히 부담을 줄까봐 힘든 내색도 하지 않고 마음속에 담긴 말들을 꾹꾹 눌러 담은 채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언젠가는 한계가 오더군요. 아무리 참아도 아무리 덮어도 끝내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는 법이더라고요. 남편이 팔순을 맞았던 그 해 저는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모든 자식들이 모여 함께 축하하고 조촐하게라도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그런 날이 되기를요. 그런데 또였습니다. 이번에도 큰며느리는 바쁘다, 몸이 안 좋다며 빠지겠다는 겁니다. 너무 익숙한 말, 너무 익숙한 패턴.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이 아이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더는 저를 괴롭히지 않는 길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랬더니 결국 그 아이는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비슷한 마음 겪으신 분들 계시다면 댓글로 따뜻한 위로 또는 경험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정읍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동네는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많아 서로 얼굴만 봐도 인사를 주고받는 정겨운 곳이지요. 집 마당 한켠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 감나무는 우리 가족이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있었던 나무예요. 해마다 가을이면 주렁주렁 붉은 감이 열리고 저는 그걸 따서 곶감을 만들곤 했습니다. 겨울 찬바람 속에서도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기다리며 저는 그 감을 바라보며 항상 바랐습니다. 우리 가족도 이 감나무처럼 오래오래 함께였으면 좋겠다 하고요. 남편은 시청 환경미화원으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하고 더운 날씨에도 두꺼운 작업복 입고 거리를 청소하던 그 사람. 말수는 적었지만 늘 묵묵하게 가족의 뒤를 든든히 받쳐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집 앞 철물점에서 못 하나 망치 하나 팔며 하루하루를 이어갔고요. 수입은 적어도 밥 한 끼 따뜻하게 차려 먹고 아이들 웃음소리 들으며 하루를 마감하면 그게 행복이라 생각했어요. 3남매를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 서울로 대학을 갔고 둘째는 기술 배워 자동차 정비소에 들어갔으며 막내는 지방대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우리 부부의 꿈도 하나둘 이루어지는 것 같아 뿌듯했어요. 그 중에서도 큰아들이 결혼했을 때는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제 나도 며느리를 보게 되는구나 싶어서요.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땐 서울에서 나고 자란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목소리도 작고 말수도 적었지만 첫 인사 때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진지한 눈빛 하나에 괜찮은 아이겠구나 싶었죠. 결혼식은 서울에서 올렸습니다. 우리 쪽 식구는 많지 않았지만 양가 다 복잡한 말 없이 서로 배려하고 맞춰가며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식이 끝난 후 저는 며느리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젠 우리 가족이네. 힘들고 서운한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어요. 결혼 후 첫 명절에도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세요? 뭘 사가면 좋을까요? 그 말에 얼마나 놀라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요즘 세상에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주다니, 그것도 서울 출신 아이가. 그렇게 첫 명절, 제사, 생일 잔치까지 차근차근 치르며 저는 이 아이와 천천히 정을 쌓아갔습니다.
일부러 제사상도 간단하게 차렸어요. 며느리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저도 처음 시집 왔을 때 명절마다 고생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 며느리는 힘 안 들게 해야지. 그런데요.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3년 가을 첫 손주가 태어나고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어요.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거든요. 밤잠 설쳐가며 아이 돌보는 게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족 행사 때만 되면 꼭 아프다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전날에 어머니 죄송해요. 몸살이 너무 심해서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설날에 아이 감기가 너무 심해서요. 오빠만 보낼게요. 제사에 갑자기 친정 쪽에 일이 생겨서요. 오빠 혼자 가면 안 될까요? 그런 연락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날짜가 가까워지면 긴장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안 오면 어쩌지? 또 아프다고 하면 어쩌지? 한두 번은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계속 반복되니 마음속에 작은 의심이 피어났습니다. 이 아이 정말 아픈 걸까? 아니면 피하고 싶은 걸까? 그 아이가 친정엔 꼬박꼬박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 가슴 한쪽이 싸해졌습니다. 나한텐 아프고 바쁜 며느리지만 친정 갈 때는 아프지 않나 보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가족 안에 있으면서도 늘 한 걸음 떨어져 있었구나. 그렇다고 뭐라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했지만 그 아이는 시댁을 그냥 의무감으로만 대했던 거겠죠. 그런 건가 보다 하고 넘기려 애썼어요. 하지만 속으로는요. 조용히 아물지 않는 상처가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남편이 팔순을 맞는 해였죠. 평소 말수도 적고 감정 표현도 서툰 사람이지만 제게는 한없이 성실하고 따뜻한 남편이었습니다. 결혼 후 40년을 하루같이 묵묵히 일했고 누구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을 위해 이번에는 꼭 제대로 생일상을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늘 생일이면 고기 한 점, 국 하나로 넘겼는데 이번만큼은 자식들 다 모아서 조촐하지만 마음 담긴 잔치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읍시내 한정식집을 예약하고 남편이 젊은 시절 찍은 사진들을 꺼내 액자에 담고 풍선, 포토존, 자식들 사진 모아서 영상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건 제게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지난 시간을 담아내는 의식 같은 거였어요. 아이들에게도 하나씩 역할을 맡겼습니다. 둘째는 영상 편집에 능하니 가족 영상 맡기고, 막내는 음식 준비와 차량 조율, 그리고 큰 며느리에게는 영상에 들어갈 목소리 녹음과 축하 메시지를 부탁했습니다. 얘야, 영상에 네 목소리 들어가면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실 게다.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만이라도 좋다. 그 아이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꼭 도와드릴게요. 큰 며느리 노릇. 이번엔 제대로 해볼게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모두 한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겠구나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다 되어 가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조심스레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영상은 준비하고 있니? 날짜 얼마 안 남았잖아. 아, 어머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요. 출장도 있고 오빠랑 상의해 볼게요. 며칠 후 큰아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영상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막내가 편집해야 하니까. 빨리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 미안해. 요즘 회사에서 야근도 많고 애도 감기 때문에 병원 다녀야 해서 정신이 없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구나 이번에도 결국 안 오는구나. 참다 못해 행사 일주일 전 저는 큰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혹시 이번에 네 아버지 팔순잔치 올 수는 있겠니?
그 아이는 조금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그날 회사 일이 있어서요. 몇 달 전부터 잡힌 일정이라 빠질 수가 없네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탁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네 시아버지 팔순은? 그게 너희 가족에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사도, 명절도, 모임도 빠질 수 있다 쳐.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어야지. 이번만큼은 자식의 도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평소처럼 식기를 정리하려다 그만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졌습니다. 산산조각이 난 그릇 소리와 함께 제 마음도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못 참겠어. 큰 아이는 우리 가족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 그렇게까지 해서 오기 싫은 거면 이젠 그냥 안 와도 된다고 말할래. 남편은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손길에 꾹꾹 눌러왔던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소리 없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자꾸만 며느리한테 이렇게 무시당하면 나도 상처받아. 이젠 안 괜찮아. 정말로 괜찮지 않아. 그날 밤 저는 조용히 큰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이 적힌 가족 단체방에서 그 아이를 내보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게 내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남편의 팔순 잔칫날이 밝았습니다. 새벽같이 둘째와 막내가 도착했습니다. 정읍 시내의 한정식 집은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고 아이들과 함께 풍선 장식을 달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을 나열했습니다. 포토존 한켠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버지라는 문구를 붙였습니다. 잔치는 소박했지만 정성만큼은 누구보다 진심이었어요.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남편은 순간 멈칫하더니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다 받아보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이런 자리를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가족을 위해 일하고 또 일하며 살아온 사람. 그런데요. 그 장면 속에서 단 한 사람, 아니 한 가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영상도 메시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식당 한켠에 비워진 자리 3개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큰아들 부부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얘야, 너희 사정 있는 거 알았다. 이해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네 아버지 팔순은 그 자리는 너희가 가족이라면 지켜야 했던 자리였다. 아니, 가족이기 전에 자식으로서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했어야 했다. 그래서 이젠 나도 마음 정리하려 한다. 더 이상 우리를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아도 좋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의도치 않게 큰며느리의 SNS 계정을 보게 됐습니다. 아이 생일 파티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화사한 풍선, 레스토랑, 생일 케이크. 그리고 그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와 손주.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큰 아들 우리 가족으로 안 봐도 되겠지?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마음 이해해. 그날 이후 저는 큰아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도 제사도 어떤 일도 더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찾아오지 않아도 전혀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러던 2023년 늦가을, 그 일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집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급성 뇌출혈. 저는 혼자서 119를 부르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예후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회복 가능성도, 의식 회복 여부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무뚝뚝하고 묵묵하기만 하던 남편이었지만 그 사람이 제 곁에 없다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여보 눈 좀 떠봐 하며 말을 걸고 매일 밤 나 혼자 두고 가지 마요 하며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남편은 결국 눈을 뜨지 못한 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가족들끼리 치렀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빈소부터 발인까지 함께했고 큰아들 부부는 발인 전날 밤에야 도착했습니다. 그 아이는 검은 옷을 입고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늦었죠. 그때 잔치에만 갔더라도 영상 하나만이라도 만들었더라면, 아버님 얼굴 마지막이라도 뵀더라면. 그 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말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용서를 해줘야 하나? 이제 와서 울고불고 한다고 뭐가 바뀔까?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그 아이의 마지막 인사를 받지 못한 채 떠났고 그 아이는 끝내 그 잔치 하나 외면한 대가로 가장 소중한 이별마저 놓쳐버린 겁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된 요즘, 정읍의 햇살은 유난히 따갑게 느껴집니다. 혼자 남은 집은 조용합니다. 남편이 앉았던 자리, 그 사람의 손길이 남아있던 찻잔, 아직도 그 흔적들이 눈에 밟혀서 괜히 식탁에 밥그릇을 2개 놓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른 아침에도 햇살이 뜨겁습니다. 선풍기 바람 맞으며 철물점 문을 열고 천천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편이 생전에 듣던 라디오를 켜두고 못 하나 자물쇠 하나 정리하며 하루를 버팁니다. 그날 이후 저는 큰아들, 며느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더는 묻지 않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한 게 형식적인 인사치레였을까요? 지금까지도 연락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둘째 부부는 여전히 저를 알뜰히 챙겨줍니다. 김장철이면 절인 배추 한 통 가져오고 둘째는 양가 어느 쪽도 차별을 두지 않고 똑같이 대하는 모습이 대견하고 기특하네요. 막내는 주말마다 장을 봐주겠다고 옵니다. 크지 않지만 정 많은 식구들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됩니다. 가끔은 생각납니다. 서울에 있는 큰아들, 며느리. 그 아이가 남편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엉엉 울던 그 모습.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다시 돌아간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왔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어떤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고 마음은 어느새 굳어져 있었으니까요. 요즘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남편이랑 모아온 이 집, 이 철물점. 그동안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 결국은 누구한테 남겨야 할까 하는 생각이요. 어느새 나이도 있고 이제는 나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씩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마음은 자꾸 둘째랑 막내한테 가요.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준 애들. 명절이면 제 손 꼭 잡아주고 김장할 땐 무거운 배추 들고 와주고. 그런 게 자꾸 떠오르니까요. 큰아들 며느리 생각도 안 나는 건 아닌데. 그 애가 자꾸 떠난 남편 앞에서 울던 얼굴이 떠오르긴 하는데. 그 눈물 한 번으로 지금까지의 내 마음 다 바꿀 수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끝까지 곁에 있어준 사람한테 남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람이란 게 그래요. 함께 있을 땐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늘 곁에 있을 거라고, 다음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고 밀어버리죠. 하지만 가족이란 건 지금 이 순간 함께할 때 지켜야 합니다. 나중엔요, 아무리 후회해도 붙잡을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지금도 저는 남편이 자주 쓰던 등받이 의자에 앉아 문밖 감나무를 바라보곤 합니다. 그 나무처럼 가족도 계절 따라 변해가지만 뿌리는 깊게 남아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혹시라도 가족과 멀어진 누군가가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한 번은 손 내밀어 보세요. 제 이야기에 마음이 닿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응원이 제겐 참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